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계절의 성격에 맞춰서 한번 골랐습니다. 네. 지금 이맘때 보시면 딱 좋을 수 있는 그런 영화 한 편. 어떤 영화죠? 네,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네. 네, 하나, 둘. 미안해요.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꽉 잡아요, 이렇게! 허진호 감독은 지금 한국 멜로 영화사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감독이 됐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스크린에서 볼 수 없는 이 심은하 씨가 또 주연을 맡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허진호 감독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배우는 정말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스타입니다. 특히 한석규 씨는 이 당시에 모든 시나리오가 한석규 씨한테 와서 한석규 씨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배우가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최고의 탑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은하 씨는 당시에 뭐 당대 최고의 그 미모를 가진 여배우로 군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두 배우가 정말 많은 영화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석규 씨의 영화 한 편만 골라봐라라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묻는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8월의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저는 음란서사. 왜 이렇게 음란해? 왜 이렇게 음란해요? 네.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 멀쩡해 보이는 양반이. 이 사람. 사실은 한석규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은하 씨의 최고작 한 번 골라보세요, 영화에서. 보통 두 편 중에 한 편 고르거든요. 미술관 옆 동물원 아니면 그렇죠. 네,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 연기로만 보면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연기를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죠. 빗길이로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참 좋아. 그렇지만 일반 관객의 가슴에 남아있는 심은하 씨의 상을 하나만 골라라라고 한다면 역시 8월의 아마 8월의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를 고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배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담고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정원이라는 남자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 사진관에 어느 날인가부터 굉장히 예쁜 여자가 출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다림이라는 여자고요. 얼마나 걸려요, 아저씨? 좀 미안하지만 좀만 있다 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저씨. 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만 좀 빨리 확대해주세요. 이 여자의 직업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번호를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 가. 여기 주차 지역이냐고요. 그 당시에는 디카가 없던 시절이라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고 그것을 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원의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하게 되는 거죠. 어서오세요. 근데 아저씨 몇 살이에요? 나 20대 후반? 에이, 30대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저씨, 네? 오늘은 왜 반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8월의 크리스마스 과연 기대하는 그 세 개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석규 씨가 낮에 혼공원하게 낮잠을 자는 장면입니다. 네.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있는데 그때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열어둔 문 사이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선생님의 고령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이런 게 들려오는 거죠. 이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한석규 씨가 극 중에서는 결국은 불치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잠은 죽음의 은유입니다. 짧은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낮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걸 낮에 열어놓은 반쯤 열어놓은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그럴 때 혼고온이 찾아오는 낮잠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또 하필 들려오는 소리가 초등학교에 들리는 아이들 소리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어떤 내레이션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자기는 죽겠죠. 왜냐하면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그걸 네.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근데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 세상은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깊은 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시작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의 시작은 김광석 씨, 가수 김광석 씨의 영정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에 김광석 씨가 미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영정사진이 보도가 되었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는 표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그렇게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가 자신의 영정사진을 직접 찍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 두 가지를 접목해서 만든 얘기가 8월의 크리스마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상적인 오프닝 첫 장면을 지나쳐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극 중에서 정원이 아버지한테 비디오 작동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을 꼽고 싶네요. 정원아, 저 테이프 좀 틀어줄래? 빌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프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플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TV 전원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TV 쪽으로 요 단추를 하신 다음에 채널 4로 아니 아버지 이 전원 먼저 키신 다음에 이 단추를 TV 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4번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비디오 아니야? 자, 전원하고. 아야, 전원 키신 다음에 TV로 올리시고 4번이요. 해보세요. 네. 일단 좋은 영화는 관찰력이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연배 되시는 분들 비디오 작동법 제대로 아시는 분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일상에서 잘 캐치해서 디테일을 넣었다라는 측면에서 훌륭하고요. 더 훌륭한 것은 그 정원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가 죽고 나면 아버지는 비디오라도 보셔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빨리 습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 이래서 중간에 화를 내고 나가버리게 되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A4 용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래서 큰 글씨로 비디오 작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자기가 죽고 나도 아버지가 보고 쓸 수 있게 그 쓰는 장면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게 되죠. 사실 이 정도 영화를 만든다고 치면 일반적인 한국 영화가 어떻게 만드냐면 아버지와 죽을 아들 한 번 몇 번 이렇게 안고 울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통곡해야 됩니다. 의사 멱살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인데도 불구하고 지독할 정도의 어떤 그 절제된 화법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전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50번 촬영한 장면이 있어요. 50번이요? 네. 그 집에서 한석규 씨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팥 씻는 장면. 팔을 50번 씻은 거죠. 그 이유. 왜 그랬어요? 네. 이유는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석규 씨의 안경에 하나가 톡 떨어지는 그 느낌을 원했다는 거예요. 가장 이 영화에서 멋진 장면이자 슬픈 장면이기도 했던 이 두 번째 장면을 지나쳐서
그 세 번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정원과 다림 사이에 뭔가 이제 묘한 그 사랑의 기류가 흐르게 되고, 이제 사귀는 건가? 라고 다림이 생각했을 무렵, 갑자기 정원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디 가요? 승려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야겠어요? 에휴, 장볼 손님인데. 자, 이게 타요. 좋아하는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다들 시시해요. 좋아하는 남자친구 생기면 달라질걸? 모르죠 뭐. 또 화장했네. 네. 언제든지 오면 공짜표 준다 그랬는데 언제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그렇게 가까워지게 된 두 사람은 마침내 놀이공원 같은 데도 같이 가면서 첫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근데 내 음반에서 막 잘나고 그러는데. 근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사랑을 차츰차츰 하나씩 키워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남자죠. 문 조심해라. 잠깐만 있자. 조심하세요. 처음 찾아갈 때는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가 막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다가 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문틈 사이에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넣었던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창피한 구석도 있어서 그 편지를 다시 빼내려 갑니다. 근데 빼내려다가 잘못해서 오히려 안으로 편지가 떨어지게 되죠. 몇 번을 간 끝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깨는 장면.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감정적인 심한 경랑이죠. 깨는 것도 뭐 이렇게 깨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시문하나 씨처럼 깨죠. 그렇죠. 그들을 맞고 싶어. 그들을 맞고 싶어. 네. 돌 날라오는 소리야. 이 장면을 전후에서 보시게 되면 15분 동안이나 무려 대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영화의 근데 15분은 영화가 끝나기 직전에 15분이니까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근데 이 클라이막스에서 대사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 그 결국은 남자가 퇴원해서 그 사진관에 들어와서 정원이 쓴 편지를 읽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의 감독은 그 읽어보는 순간 내레이션이 깔리게 돼 있어요. 편지 내용을. 근데 감독은 그 내용이 뭔지 안 알려줍니다. 대본 쓰기 정말 싫으셨어요. 네. 사실은 그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과연 9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도 그 당시에 이렇게 절제된 화법으로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그런 수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장르의 영화가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조금 따뜻한 영화 한 편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군요. 네.